자, 54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54번은 가벼운 단원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가볍게 가면 이렇게 가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계약이 5억의 계약이 체결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1억, 5억이죠를 맡길 수 있다. 이를 우리는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다. 누구 이름으로 맡깁니까? 개공사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 예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의미 있는 것 이때 개공사 이름으로 만약에 이 금액 5억을 맡겼 돈이 작습니까? 이 5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 개공사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는데요? 그래서 개공사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내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조치를 해줘야 되고 이때 보험에 가입하려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뭐라고 부른다? 실비라고 부르고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들이죠. 그죠?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54번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했답니다. 런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 주의해야 되죠. 개공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 법인이 아닌 개인은 1억을 설정해야 된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좀 전에 우리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을 가입했지만 지금 이 대금은 무엇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5억이면 5억을 가입하고 5천만 원짜리 전세면 5천만 원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의미 있게 딱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강조 안 하면 법인은 2억, 개인은 1억을 가입해야 된다 하면 막 따라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들은 다 정리되는데 특히 거기 2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하고 동그라미 4번 마찬가지 개공사는 당해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당연히 공탁하여야 한다. 그렇게 갑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역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신의 명의도 틀렸고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4번도 틀리는 거. 예치 대상 계약금은 계약금 등이라 하면 계약금 중도금만 해당되지 잔금은 제외한다 하면 X에 당연히 잔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들어옵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의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맞다. 그죠? 여기 공제사업자, 협회가 예치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넘어가서 56번. 자, 이제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가벼운 단원인데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항보증서 발행기한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이 5번이에요. 거기 5번에 보면 보증보험회사 있죠. 거기 줄을 하나 딱 꺼놓고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맡겨서 계약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갑이 이 대금을 찾아서 집을 사거나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대금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사가 발행을 합니다. 이 보증보험사가 보증서 발행 기한이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금융기관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신탁회사를 이쪽으로 싹 갖다 놓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답은 5번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고 57번 이제 보수에 관한 설명 중요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공부합시다. 1번 개공사는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지요? 5. 자, 2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누구의 고의과실요?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맞다. 우리는 이것을 세댁사건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이 되었더라도 이 계약이 깨지는 원인이 세댁사정이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개공사의 고의과실은 소멸됩니다. 5. 3번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수수료의 한도에 관해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고 4번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시 시도 조례로 한다. 그것도 틀렸다 그죠? 4번도 여러분 틀린 거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5탄데 자 주택 외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 5번 두 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4번이고 5번은 맞죠? 자,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실비는 죄송합니다. 틀리는 거 몇 번? 4번. 자, 그럼 그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빈 여백이 있죠. 교재에다가 적습니다. 우리 중개수수료는 주택은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가 원래 도입됐습니다. 1월 달에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여러분에게 자료는 다 제시했지만 수수료를 받는 항목이 3가지다. 오른쪽 필기합니까? 주택, 주택 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기본소유도 자료는 없죠. 자,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방금 이야기했습니까?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인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에 대한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 외다? 둘 다 됩니다. 오피스텔은 둘 다 되니까 원래 오피스텔을 별도로 뽑았다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상이면 매매합니까? 매매는 0.5%, 임대는 0.4%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그렇지 이하요. 85제곱미터 이하. 이 85제곱 이하라는 말은 전용 면적 25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가 넘어버리면 요거는 뭐하고 같다? 상가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역시 뭐한다? 협의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85제곱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작은 것들은 주택의 기준이죠. 표를 딱 정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넘으면 요게 주택 외의 개념하고 똑같이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거 필기되어 있어야 되고 오피스텔은 원래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죠. 매매는 0.5, 임대는 0.4입니다. 자, 57번의 답은 4번 됐고 58번 갑니다. 역시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방금 했던 문제입니다. 5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해되자면 보수는 받을 수 없다. 됐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정리합니다. 자, 59번으로 가겠습니다. 중요 문제. 59번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틀리는 것 4번인데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 이 말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가 계약이 무효되었다 또는 취소되었다 또는 해제되었다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지게 되면 깨지게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 X입니다. 당연히 개공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못 받지만 당사자 세댁 사정으로는 받을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지문. 자, 그리고는 이제 다 맞는 지문인데 특히 동그라미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서 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가 되면 개공사는 당연히 보수는 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안 받았으면 받을 수 없다. 됐고
됐습니다. 넘어가서 60번입니다. 똑같은 지문이었고, 자, 개공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 보수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 청구권은 약정되지 않는다 하면 X예요. 자, 그때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수수료를 1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A 개공사가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X. 2번 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공사가 일방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어디서부터?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지금 3번 지문이 1번하고 똑같습니다. 1번, 3번이 이 꼴입니다. 개공사가 중개 계약을 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인정한다. 1번, 3번이 같은 지문. 4. 개공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X 있다. 또 유명한 판례죠. 자, 이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수수료를 행사할 수 있죠. 자,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 못했어요. 이럴 경우가 있겠죠. 뭐 3억에 판다 산다가 됐는데 마지막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500만 원 더 깎아주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못 깎아주겠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갔겠죠. 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계약서 작성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계약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서 작성은 자기가 했다 안 했다 안 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판례. 그죠? 현장에서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시지만 여러분이 개공사면 내 하고 있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해놓고 며칠 있다가 자기들끼리 딱 하면 결국은 내가 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수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크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일어나니까 소송이 일어났고 판례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제가 졸업생들한테 물어봤겠죠.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A 개공사 계속 등기부등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확인해 보는 거라. 등기부등본이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죠? 그 정도만 알아보는 분이라도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1번 들어옵니다. 보수의 한도에 관해서 틀리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필기했는 내용이죠. 이 한 지문은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거 공부합시다. 1번 중개에 대한 수수료 주택이라 그랬습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5. 2번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는 주택 외라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령이 0.9라 그랬어요. 3번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 보수는 매매교환은 0.9, 임대차는 0.8 요래 들어가면 무조건 X죠. 답은 3번. 틀리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번 개공사는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해서 보수 요율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 보수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죠? 5.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0.9% 범위내에서 주택위에는 당사자가 협의하는데 나는 몇 프로를 받겠다라고 반드시 뭐 명시화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0.7%를 받겠다 해놓고 법대로 0.9를 받으면 초과 금품으로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나가보니까 개공사들 전부 얼마 적어놨다? 까만 매직으로 0.9 팍 찍어놨어요. 0.9 찍어놓고 차라리 0.7, 0.8 해주더라도 그렇죠? 그런 개념. 5번 중요 지문이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입니다. 요거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다음 물건 중 주택의 면적이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이 말은 뭐다? 주택 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택 외다 요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밑에 표는
주택인 경우에는 매매는 몇 프로, 임대차는 몇 프로, 어디는 몇 프로 해놓고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 전혀 안 나옵니다. 주택은 조례가 있잖아, 지금. 그죠? 주택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주택 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주택 외로 가려면 무조건 얼마로 계산한다? 0.9% 범위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잖아.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밑에다가 조례표를 딱 걸어놨어요. 그럼 이거 보고 계속 계산하면 하나도 답이 안 나와. 그죠? 주택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입니다. 그럼 그게 안 되면 주택이 아니다를 알아야 돼요. 62번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3번 볼까요? 아파트 매매에 대한 보수는 아파트는 주택입니까? 0.9%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오. 자, 그러면 3번 답이고 틀린 거 1번. 임야의 매매에 대한 보수는 임야는 주택 외지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한다. 옆에다가 웃긴다. 임야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0.9% 범위에서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2번 상가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0.8 범위 내에서 또 틀렸죠. 그죠? 상가는 임대 매매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단독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단독주택은 주택이죠. 금액의 1000분의 9 또 틀렸죠. 얼마로?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야 되고 5번 주택면적이 2분의 1인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자,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데 상가와 주택이 똑같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면 이때는 뭘로 봐야 된다? 주택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다. 그럼 틀리잖아요. 0.9% 범위 내에서 뭐 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요래저래 틀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63번입니다. 역시 개공사의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이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5번. 주택에 대해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아주 중요하죠. 그죠?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분사무소는 모두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요. 그런데 수수료만은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 자, 그리고 4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주택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아니고 어디지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이거 체크합시다.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자, 64번에 중개보수 산출에 대해서 틀리는 것 64번도 별표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3번 체크하시면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의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에 또 동일 동그라미 합니다.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 결국은 동일이 3번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유형에 따른 각각의 금액을 적용한다. X 동일이 3번 나오면 뭐에 따른다? 매매만 받습니다. 틀린 것 3번. 자, 5번도 확인합시다.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 총 분양 금액 기준이다. 기납입액 기준이다. 기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되 프리미엄 P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65번 임대차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뭐 가볍죠. 답이 4번인데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면 보수는 동일하다. 틀립니다.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죠. 자, 보증금 2천에 월세가 얼마다? 10만 원이다.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거 얼마? 3천 나오죠. 5천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죠. 10만 원 곱하기 얼마? 70. 그러면 이거 얼마다? 2,700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다. 곱하기 무조건 100 한다. 하니까 2천 합이 얼마? 3천. 언뜻 보니까 같을 것 같지만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20만 원 곱하기 얼마? 70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27이 14 얼마? 2,400이 되잖아.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동일하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하되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70을 합니다. 66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보수에 관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답 그대로 가야 되죠. 답은 5번. 권리금 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보수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자, 권리금은 수수료 계산한다, 하지 않는다. 수수료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만 원짜리 상가를 거래하고 그때 권리금은 500만 원을 주고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권리금은 여기에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판례로서 체크하실 것 5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틀리는데 1번 보세요. 개공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러한 개공사의 중개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다. X. 계약은 유효하다. 그 대신에 처벌은 받겠죠. 그죠? 그런 거 정리하시고 특히 3번도 체크해 봅시다. 개공사는 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니, 그렇죠. 3년이라는 말도 안 되고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영수증이란 양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은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 교부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막 받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어디 적는가 하면 확인설명서에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실을 확인한다. 들으셨죠? 실, 보수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쌍방이 교부하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해야 된다? 3년.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영수증을 옛날에 작성하고 교부하라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영수증 작성 안 한 사람이 태반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확인설명서에다 딱 적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67번 역시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죠. 답은 4번 체크하시는데 법인이, 자, 법인은 14조 업무를 할 수 있죠. 법인이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이 법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다? 상담대행료. 상담료는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4번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을 대행해주고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금지행위다. 이래 놓으면 틀려요. 초과 금품만 보면 무슨 금지인 줄 알고 확 적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틀리는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법원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대행해주고 교부받은 금원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한 보수와 실비를 초과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왜? 경매수수료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초과 금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문도 이해돼야 되죠. 5번. 보수를 받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라도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나 확인 설명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하면 틀린다. 지금 그 뜻이에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해야 되고. 68번. 역시 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지금 뭐 계속 중복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3번 다시 확인합시다. 3번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5. 자, 확인했고. 자,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1번 봅니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초과가 아니죠.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도 이상 초과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주택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 이런 거 건드린다는 것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체크하셨고 69번 가벼운 문제죠. 자, 매매대금 1억 8천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였고 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아주 가볍게 연습하는 문제. 1억 8천인데 밑에 요율이 5천에서 2억 미만은 1000분의 5 한도는 80이다. 자, 그럼 1억 8천만 원 곱하기 요율이 1000분의 5 0.5%죠. 0.5 하니까 5, 8이 40
5일은 5, 90만 원이네요. 조심할 거. 한도는 얼마라 그랬다? 80이다. 자, 그러면 얼마만 받아야 된다? 8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잘 보시면 두째 줄에 수수료 총액은 이랬잖아요. 그럼 답이 얼마다? 둘 다 받으니까 160만 원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계산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하면 답이 얼마? 80만 원. 그죠? 총액은 하면 160만 원 됐고, 그 다음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법은 이 정도예요. 여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랬어요. 계약 시 2분의 1, 잔금 지급 시 2분의 1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3, 4년 전에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요 수수료를 받는데 계약 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또 40으로 내려와야 돼. 50%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때 문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그죠? 계산이 어렵지는 절대로 않죠. 그죠? 문제 잘 봐야 됩니다. 70번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시 중개 완성을 위한 개공사가 하여야 될 사항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계약서 세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한부를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 5년 보관합니다. 5년. 확인설명서도 세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한부를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 3년 보관합니다. 3번 중개 완성 시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한부를 보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틀린 거 3번. 손해배상 책임 이야기 다 되는 것들입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자, 71번. 공인사의 중개 보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옳지 못한 것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죠.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자, 등록을 하지 하고 아니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무등록업자는 타인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를 완성하였더라도 보수 청구권을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맞습니까? 오, 무등록업자는 보수를 받을 청구권도 없고 받은 것에 대해서도 뭘로 본다? 무효로 본다. 맞고 2. 보수 청구권은 중개 완성의 대가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개 완성 전에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예요. 되지 못한다 하니까 X. 자, 그래서 채권의 성격이다 라는 말은 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죠?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죠? 양쪽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사는 모두 200만 원 받겠죠. 그런데 어떤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개공사에게 돈 받을 게 있어요. 야, 200만 원 갚아라 하니까 A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지금 200만 원은 없지만 요 계약을 체결하면 200만 원 받을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의 성격이니까. 그죠? 양도할 수 있다를 거꾸로 말하면 압류할 수도 있다. 뺏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 박 씨가 돈 200만 원 갚아라 그러니까 A가 나 돈 없어 못 갚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청구권 권리를 내가 가져가겠다. 압류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안 된다 했으니까 일단 그 답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전부 명령의 대상도 된다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고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 마디가 부채를 상환하는 대상으로도 씁니다. 전부 명령이 뭐라고요? 부채를 상환하는 대상으로도 쓸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돈을 5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줘. 돈을 안 갚아주는데 여러분이 그 집에 가보니까 테레비, 냉장고, 선풍기가 500만 원씩 되네. 확 들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들고 나오는 순간 절도죄 됩니다. 절도죄. 돈 안 갚아준다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막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돈은 안 갚아주는데 집에 물건이 500만 원치가 있더라. 그 물건으로 대신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전부 명령을 신청한다. 그 법원에서 좋다 하면 이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뺏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수료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며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지 못한다 이래 돌았으니까 이제 판례를 못 받는 거잖아요. X.
3번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와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4번 수수료 또는 실비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은 강형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거기 갈로 열고 일부 무효 적어놓습니다. 자, 수수료를 초과한 것은 일부 무효로 본다. 이런 이야기. 자,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1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초과해서 받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데 하니까 100만 원은 정상이고 초과한 50만 원은 뭐 해야 될 것이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50만 원만 무효로 보는 거고 150 전체를 무효로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초과 부분은 무효다. 마찬가지 5번요. 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보수의 과다징수의 경우 차액을 환급하도록 한 약정했으면 과다징수한 수수료 금액은 뭐 해야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 72번도 가볍게 연습합니다. 갑을은 개공사를 통해서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임차보증금 9천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은 자 여기서 여러분 뭐한테 뭐를 묻습니까? 매매와 임대가 동시에 일어나면 뭐만 계산해야 된다? 매매만 계산해라. 이거 알고 있느냐? 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 자 1억 5천이니까 밑에 요율을 보면 요율 얼마나 돼 있다? 1000분의 5. 그럼 1억 5천에 0.5%. 5, 25. 5, 1은 5, 75만 원입니다. 자, 75만 원인데 거기에 수수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하면 답은 몇 번으로 간다? 2번 150만 원. 그때 임대차 같은 거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그게 포인트. 73번 역시 마찬가지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인 단독주택과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인 아파트를 교환합니다. 자 이제 교환에 동그라미 넣으시고 교환이 한번 올 때 돼갑니다 지금. 자 교환은 일어나면 뭐를 받습니까?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2억 1천으로 하라 이 말이죠. 2억 1천이니까 밑에 제일 밑에 보면 2억에서 6억 사이는 1000분의 4. 그럼 2억 1천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느냐? 2억 1천에다가 1000분의 4, 0.4, 4일은 4, 4, 2, 8, 8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73번의 둘째 줄에 총액은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얼마다? 168. 그렇게 갑시다. 됐죠? 가볍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74번. 공인중개사법상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옳은 것은 답이 4번. 자,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되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맞죠?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수정. 1번. 실비의 한도에 대해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도조례로 정하고. 자, 2번 별표. 권리관계 등의 확인.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매도, 임대, 이전하는 자. 권리를 취득이 아니죠.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갑의 부동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을 권리관계라 그럽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면 이 경비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 이게 실비입니다. 그 다음 아까 들으셨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공사 등 이름으로 맡기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경비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취득하는 자. 요 취득과 이전을 반대로 냅니다. 시험 문제는. 자, 그래서 일단 2번 틀렸죠? 마찬가지 3번.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 매수, 임차, 권리를 누구? 취득하는 자. 그래서 틀렸고, 틀린 것도 착하시지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맞고 5번 주택의 물건의 소재지와 개공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답니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간다 그랬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틀렸습니다. 자, 이제 75번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접어듭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과목이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인중개사 법률이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다. 법이 제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부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빠지고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험 범위에서 빠졌지만 중개실무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몇 문제 나왔다? 3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수 따는 밭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렇게 말했죠. 파는 사람 각, 사는 사람 을 사이에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되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는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공부하신 분한테 그냥 물어봅니다. 신고는 며칠 만에 해야 된다? 60일 하면 50점밖에 안 나와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장. 자, 그때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땅을 거래했다. 그럼 제주도까지 가서 신고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라 그러고 인터넷 전자문서로도 할 수는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사람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이 물건을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매매했을 때만 신고해요. 임대차 교환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매매했을 때만.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합니까? 토지, 건축물, 또 뭐라고요? 입주권, 뭐 분양권. 그래서 신고 매매할 물건이 모두 몇 개? 4개, 4개. 요 물건들만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매매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자,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지금 이 문제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76번 검정체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를 받았으면 거래가격 검정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X 검증하여야 한다. 자, 다시. 자, 이 계약이 5억으로 했답니다. 그럼 5억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5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 놓을까요? 시스템은 국토장관이 만들고 그래 가는 거예요. 자, 3번 가볍게 확인하시면서 거기 1, 2, 4, 5 정리합니다. 7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지금 주택 거래 신고는 15일 만에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거래 신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 신고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한때. 이 주택거래 신고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거나 3개월 신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죠. 지역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곳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죠. 이 지역에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지정되다가 최근에 이것도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다? 이제는 뭐 주택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죠? 그것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 부동산 거래 신고가 세다. 주택거래가 세다. 주택이 세요. 왜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는 15일이고 부동산은 60일이잖아. 그죠? 제재도 달라요. 제재도. 다른데 기억할 거. 이제 지금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없으니까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센 놈을 하면 이 지역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그럼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봅니다. 자, 77번. 부동산 거래와 주택 거래 신고 대역에서 잘못된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득세 3배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참고로 주택 거래 신고는 취득세 5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세 5배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놈이 세다? 주택 거래가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해 주시고 78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지금 나오죠. 개공사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고 됐죠. 그래서 X 당사자들 때문에. 자, 나머지 맞습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건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위반시. 이런 자료 제출 안 하면 제재가 뭐였지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금액이 세잖아. 그죠? 자, 그래서 입금 자료라는 게 이겁니다. 이 동네 아파트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안 살아봐도 대략 한 5억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뭐 4억 9천, 4억 8천, 5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신고가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5억으로 신고하는데 3억입니까 하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리 내 여친이 걸랑요. 여친에서 싸게 팔았다. 이래 말하면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기 물건 뭐 1억에 팔거나 2억에 팔거나. 아 그래 여친이면 좋다. 이해된다. 그럼 여친 증명서를 좀 떼오세요. 이런데 여친 증명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 받으러 다니고 있으면 날 셉니다 완전히. 그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라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고. 그럼 3억에 주고받았다는 자료가 뭐다? 입금표, 거기 통장 사본 이런 거잖아. 그죠? 이거를 제출 못하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제일 센 놈이에요. 3번도 됐고, 자 5번 볼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일정한 사항이 변경이 되면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당사자 또는 개공사가 서명,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명 뭡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아니죠. 또는 날인하여 등 신고관청에 이제 줄 거야 돼요.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처음 60일 내로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예요. 그거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변경되거나 정정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요. 내가 신고를 다 해놨는데 계약이 깨졌거나 변경이 됐거나 정정이 되면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할 수 있다. 그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5번에다가 틀린 것은 1번에 딱 있으면서 5번을 잡아라고 지금 5번에 딱 갖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개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7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이죠.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해서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잘못되면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다? 금액의 변경이에요. 거래 금액의 잘못 기재된 것, 그거 줄 딱 꺼놓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정정을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다는 맞는데 이 거래 금액은 정정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신고 필증을 도장을 딱 찍어서 내줍니다. 내줬는데 이 사람이 신고 필증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아 주소가 잘못 적었어. 예를 들면 매수인의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로 해야 되는데 상계동 27번지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쳐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정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때 정정을 해줄 때는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 안 해줘요. 그 매수인의 주소를 17번지에서 27번지 바꿔주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정정해 준다고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네.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주민등록번호를 고쳐버리면 사람 달라지니까. 그렇죠? 성명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안 돼. 거래금액 5억 주고 신고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아니다 4억 5천으로 해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신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그죠? 거래금액 적으십시오. 거기 안 되겠다. 그게 4번 옆에다가 정정이 안 되는 것 지금 나오잖아요. 거래금액. 그죠? 거래금액. 그 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일자 4개만 합시다. 자, 옆에다가 정정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요 놈들은 정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약일자도 절대로 정정 못 해주죠.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과태료 나올 때 다 돼가니까 1월 1일이 아니고 2월 1일로 좀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교재 보시면 거기 163페이지 하단에 정정 대상 있죠? 거기 되는 것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거래금액, 계약일자. 거기 주소는 바꿔준다고 돼 있죠? 주소는 바꿔줘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절대로 못 바꿔줍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4번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맞는데 79번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계약일자,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적어야 돼. 아, 그럼 만만찮 게 또 암기해야 될 거.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요? 인, 계, 지, 모, 종, 면, 실, 조, 중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암기돼야 돼요. 신고사항.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인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인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신고해야 돼요. 걔 딱 놓으면 뭐? 계약일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 신고사항입니다. 지가 뭐다? 소재지, 지번, 지모,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공사도 신고사항이에요. 요거 보기보다 시험이 잘 나왔으니까 아침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한 번씩만 읽어라 그랬습니다.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그래서 5번 지문이 맞다 그 말이에요. 자, 80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를 비교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가볍게 갑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주택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지. 약한 놈을 했는데 센 것을 봐줄 수는 없죠. 그죠? 센 놈, 약한 놈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틀린 거 5번 잡고 4번 중요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 거래 신고든 신고를 하면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이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주택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주택에 대해서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도 대상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한다. 81번 별표 문제. 아주 총괄적인 문제죠. 자, 81번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 이상의 지목이 또 전이랍니다. 전이다 이 말은 뭡니까? 농지거든 이게. 그죠? 농지인 경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자 하는 개공사 갑의 중개행위로서 옳지 못한 것은,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그럼 뭐부터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건 다 면제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명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면제해주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게 또 중요한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농지인 경우에는 뭐를 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증명이 있어야 돼. 그죠? 그걸 알고 있느냐를 총괄적으로 묻는 문제죠. 자, 이제 틀린 것을, 옳지 못한 것을 천천히 갑시다. 1번. 개공사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이므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맞죠? 5. 2번 이때 개공사 갑은 허가관청의 허가가 있은 후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잘했죠? 이를 유동적 무효에서 이제 확정적 유효로 갑니다. 그런데 3번 거래 대상 지목이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지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제 X인데 이게 왜 X입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받으면 농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러나 4번 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였다. 5. 마지막 5번 이런 4번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고용신고된 누가 대리할 수 있다? 소공사가 대리할 수 있다. 5. 그래서 3번 좋은 문제니까 잘 체크하시고 마무리네요. 82번 신고 가격의 검증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거기 셋째 줄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검증 시스템은 누가 만든다? 국토장관이 만들고 공부식입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동그라미 둘째 줄에 검증하여야 한다. 아까 했죠. 그리고는 3번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 결과를 마지막 줄에 둘째 줄에 세무서장에게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고 4번 개공사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한 당사자는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X 4번 잡고 마지막 5번 거래 당사자의 허위 거짓 신고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시행령은 1.5배 돼 있죠. 그 1.5배 그건 안 봐도 돼요. 이게 바뀌고는 지금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허위 신고, 거짓 신고라면 취득세 3배라 그랬잖아요. 취득세 3배인데 대통령령에는 1.5배다 이래 돼 있다니까. 이게 왜 이래 바뀌었는가 하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요. 우리는 취득세 몇 프로 내고 1%, 그 다음에 등록세 몇 프로 내고 1%였어요. 그럼 취등록세가 몇 프로다? 2%였어요. 그때
취득세 3배 같으려면 얼마를 낸다? 6%를 낸다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등록세가 없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가 얼마? 2%로 바뀌었어. 그럼 2%로 바뀌었으니까 취득세의 3배 하면 몇 프로? 똑같이 6%죠. 그 시행령에서는 1.5가 돼야 이게 6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세법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시행령은 별로 볼 필요 없고 거짓 신고하면 얼마? 취득세 3배를 기억하시라고. 참고로 주택거래 신고는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5배예요. 그것도 갈로 열고 시행령은 2.5배예요. 근데 그거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2.5배. 그런 개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번 시간 기출문제 한 40여 개를 정리하셨고 지금 이제 예상문제 80여 개 이제 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아주 깊은 단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개법령의 마무리편이 164쪽 지도감독 이제 총괄해서 암기 사항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